여러분, 얼마 전 용산 대통령 청사 앞에서 발견된 그 5개 하수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네. 그 용도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죠. 네, 마침 현 정부 들어서 유독 그 오방 관련 상징들이 좀 자주 눈에 띄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 차라. 그렇죠. 이게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당신께서 직접 조사하신 한국 무속신앙과 오방색에 대한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미신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교한 질서, 어떤 우주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오방색이라는 게 단순히 뭐 색깔놀이가 아니라 하늘, 땅, 인간, 그리고 신의 세계까지 다 연결하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이요? 네, 바로 음양오행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이 오래된 지혜 체계가 어떻게 색깔과 방향으로 세상을 해석하는지 그 핵심부터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의 출발점, 음양오행. 세상 만물이 음과 양, 이 두 기운의 어떤 조화, 상호작용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인 거죠. 그렇죠. 상반되면서도 또 서로 보완적인 그런 관계. 그리고 이 음양이 좀 더 구체화된 게 바로 오행입니다. 목, 화, 토, 금, 수. 목화토금수.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고정된 어떤 물질, 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의 5가지 상태 또는 방향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기의 상태요. 네. 나무처럼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고 뭐 불처럼 막 퍼져나가고 흙처럼 좀 안정시키고 중재하고 토, 또 쇠처럼 이렇게 수렴하고 금, 물처럼 응축해서 아래로 흐르는 수, 이런 역동적인 에너지 흐름인 거죠. 그렇군요. 이 5기운이 그럼 각각의 색깔이랑 연결되는 거네요. 오방정색이라고 하죠. 청, 적, 황, 백, 흑. 맞습니다.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이 5가지가 이제 기본색이고 자료에 따르면 이게 순수한 양의 색이라고 봤어요. 아, 양의 색이요? 네. 그리고 이 색들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오방간색은 음이색으로 봤고요. 그러니까 색깔에도 어떤 위계 질서가 있었던 거죠. 흥미롭네요. 색에도 위계가 있었다니. 근데 이게 더 재미있는 게 이 오행이랑 오방색이 단순히 색깔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요소가 방위, 동남, 중앙, 서, 북, 또 계절, 심지어 우리 몸의 장기, 덕목, 맛,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돼요. 정말요? 온 세상이랑 다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우주 지도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불화, 화는 붉은색, 남쪽, 여름, 수호 동물로는 주작, 우리 몸에서는 심장, 맛으로는 쓴맛, 덕목으로는 예. 이게 다 한 묶음인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그럼 무속 의례에서 특정 방향이나 색깔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군요. 바로 그거죠. 이 거대한 연결망의 근거에서 을을 행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세상 만물을 설명하는 어떤 운영체제? OS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비유 좋네요. 네, OS 같아요. 근데 이 관계들이 그냥 딱 고정된 게 아니라면서요.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아,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오행 시스템이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상생과 상극, 이 2가지 역동적인 관계 때문이에요. 상생과 상극. 네, 상생은 말 그대로 서로 돕고 살리는 순환이죠. 목생화, 나무가 불을 만들고, 화생토. 불이 타서 재, 즉 흙이 되고. 그렇죠. 토생금, 흙에서 쇠가 나오고, 금생수, 바위에서 물이 솟고, 수생목, 물이 나무를 키우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럼 상극은 반대겠네요? 네, 서로 견제하고 극복하는 관계입니다. 수극화, 물이 불을 끄고, 화극금. 불이 쇠를 녹이고. 금극목, 쇠, 도끼 같은 걸로 나무를 베고, 목극토, 나무가 뿌리로 흙을 파헤치고, 토극수. 흙이 물기를 막고. 이런 식이죠. 아, 그래서 무속에서는요, 개인에게 닥친 어떤 불운이나 질병 같은 걸 이 상생, 상극의 균형이 깨진 상태로 진단하는 거예요. 균형이 깨졌다. 네, 그리고 치료나 해결 방법으로 이 상극의 원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기운이 너무 세다 그러면 수의 기운, 즉 검은색이나 북쪽 방향을 이용해서 그걸 누르는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리고 당신 자료에서 또 강조하신 게 이 음양오행과 오방색이 그냥 무속만의 어떤 비밀 지식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게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아주 보편적인 문화적 문법이었어요. 문화적 문법이요? 네. 국가 통치 이념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거, 한의학, 심지어 한글 창조 원리에도 이 사상이 녹아 있어요. 와, 한글 창자 원리에도요? 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강력한 세계관이었던 거죠. 무속에서 오방색을 사용하는 게 뭐 특별하거나 이상한 마법이 아니라 그냥 아주 익숙한 문화 코드로 소통하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 익숙한 문화 코드가 그럼 실제 역사나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특히 권력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들이 있던데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임금의 옷, 용포죠. 아, 용포. 오행에서 황색은 우주의 중심인 토를 상징하고 가장 고귀한 색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중국 황제는 노란색 용포, 황룡포를 입었죠. 네, 사극 보면 그렇죠. 하지만 제후국을 자처했던 조선의 왕은 황색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쪽과 불을 상징하는 붉은색 골룡포를 입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붉은색이었구나. 색깔 자체가 그 당시 국제관계나 위상을 보여줬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를 칭하면서 비로소 황룡포를 입게 되죠. 이건 정말 상징적인 변화였어요. 색깔 하나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군요. 관료 사회도 마찬가지였죠? 품계에 따라서 관복 색깔이 달랐다고. 네, 맞아요. 당상관은 붉은색, 당하관은 푸른색, 그보다 낮은 관리는 녹색 관복을 입었고요. 여성들의 예복인 원삼도 신분에 따라 색이 달랐어요. 황후는 황색, 왕비는 홍색, 비인이나 공주, 옹주는 자적색, 그 아래 풍녀나 방가부녀는 녹색. 와, 정말 색깔이 신분증이었네요. 그렇죠. 이런 질서가 근데 지배층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도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아이들 돌이나 명절 때 입히는 옷 있죠. 색동저고리. 아, 네, 알록달록 예쁘잖아요. 그게 그냥 예쁘려고 입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방색의 기운을 빌려서 나쁜 기운, 액을 막고 복을 빌려는 뭐랄까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색동저고리에 그런 의미가 몰랐네요. 그리고 전통 혼례식 때 쓰는 청실홍실 있죠. 네네. 그것도 청색과 양, 홍색의 조화를 상징하는 거고요. 신부가 찍는 연지곤지도 마찬가지예요. 붉은색이 가진 벽사, 그러니까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힘을 빌리려는 주술적인 장치였던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색깔이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먹는 거나 사는 공간에도 다 그 철학이 녹아 있었어요. 먹는 거요? 비빔밥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비빔밥이나 잔치국수에 올라가는 오색 고명. 이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올린 게 아니라 오행의 기운을 조화롭게 섭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 오색 고명에도 그런 뜻이? 그리고 궁궐이나 사찰에 가면 화려한 단청 있잖아요. 네, 있죠. 그 단청도 물론 나무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기능도 있지만 그 자체로 오방색을 이용해서 신성한 공간을 장식하고 잡귀의 침입을 막고 공간의 위험을 드러내려는 종교적인 목적이 강했던 거죠. 그렇군요. 정말 우리 문화 곳곳에 오방색이 스며 있었네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지점이 생겨요. 당신 자료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론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동쪽, 목이니까 청색이랑 친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목은 청색이니까. 근데 우리는 흔히 백의민족이라고 불리잖아요. 백색은 서쪽 금인데 말이죠.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론이랑 현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극 이론 때문이에요. 상극이요. 네. 금극목, 즉 쇠가 나무를 이긴다는 이론 때문에 흰옷, 금, 동쪽 나라인 우리나라의 기운을 누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흰옷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아, 흰옷을 금지하기까지 했군요. 네. 그런데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염료가 귀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염색하지 않은 그냥 흰옷을 주로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긴 염색이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역사의 국상, 나라의 큰 상이 잦았잖아요. 그때마다 상복으로 흰옷을 오래 입어야 했거든요.
이런 문화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죠.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군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백색이 가진 부정적인 의미는 점차 희석되고 오히려 순수함, 결백함, 때로는 저항정신 같은 긍정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색으로 재해석된 거예요. 아, 의미가 바뀐 거네요. 그렇죠. 이건 오방색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교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라는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재해석되어 온 살아있는 전통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당신의 자료가 가장 깊이 파고든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왜 무속신앙에서 이 오방색과 오방, 즉 다섯 방향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고 심지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가 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우선 무속 의례가 행해지는 공간, 즉 굿판 자체가 이 오방 개념으로 신성하게 만들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구판이요? 네. 굿을 시작할 때 보면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에 오방기라는 다섯 색깔 깃발을 꽂거나 아니면 재물을 놓거든요. 아, 본 것 같아요. 그 행위 자체가 일상적인 공간을 우주의 축소판이자 신과 인간이 만나는 성스러운 재단으로 변화시키는 의식인 거예요. 공간을 변화시킨다. 그렇죠. 그리고 무당이 춤을 추거나 움직이는 동선도 이 오방의 축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면서 공간을 정화하고 외부의 나쁜 기운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보호막, 경계를 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단순히 추상적인 방향 개념이 아니라 그 방향을 지키는 신적인 존재, 오방신장, 오방신을 상정한다는 점도 중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동방청제, 남방적제, 서방백제, 북방흑제, 그리고 중앙황제신장. 이 다섯 방향의 장군신들을 구시작 전에 불러 모으셔서 굿판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우주적인 질서를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힘으로 굿판에 이렇게 불러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강력한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사용하는 핵심 도구들, 이걸 무구라고 하는데요. 이 무구의 오방색 원리가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납니다. 무구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도구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신의 힘이나 기운 같은 것을 현실세계에 작용시키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다섯 색깔 깃발, 오방기입니다. 아, 오방기. 이게 점 볼 때 쓰는 그거죠. 네, 맞아요. 신의 뜻을 묻거나 문제의 원인을 진단할 때 쓰는 아주 핵심적인 점사 도구죠. 신도에게 눈을 감고 오방기 중 하나를 뽑게 해서 그 색깔로 운세나 문제 원인을 알려준다고 들었어요. 각 색깔의 상징적인 의미도 흥미롭던데요. 적색은 재수, 백색은 조상이나 신, 황색도 조상이나 근본, 청색은 우환이나 질병, 흑색은 죽음이나 재앙,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대략 그런 상징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딱 정해진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어떤 순서로 뽑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뽑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유연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붉은색 깃발, 재수를 뽑고 두 번째로 흰색 깃발, 조상을 뽑았다면 아, 조상님께 잘 빌면 재수가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죠. 아하, 그냥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실마리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한 기륭 판단을 넘어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과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방기는 신의 메시지가 담긴 복잡한 텍스트고 무당은 그 의미를 해독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신의 목소리를 해석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도구로 무복, 즉 무당의 옷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옷이 아니라 특정 신을 몸에 받아들이기 위한 변신장치라는 해석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무복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에요. 모인 신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서 옷의 색깔과 형태가 아주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신마다 옷이 다르군요. 네. 예를 들어서 최영 장군처럼 아주 강력한 무신, 장군신을 몸에 실을 때는 붉은색이나 푸른색 계열의 아주 화려하고 위험 있는 장군복을 입어요. 그 신의 위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아, 반면에 재석신 같이 하늘의 신, 천신을 모실 때는 순수함을 상징하는 아주 깨끗한 흰색 장삼을 입고요. 또 창부신 같은 예능신을 모실 때는 아주 화려한 색동옷을 입기도 해요.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무복을 입는다는 행위 자체가 인간인 무당을 신이 임재할 수 있는 그릇, 신성한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순간 무당의 몸은 우주적인 힘이 현실에 나타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변신장치라는 말이 딱 맞네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무속의례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와 복을 비는 기복, 이 두 가지를 위한 거군요. 그렇죠. 여기에 오방색이 아주 적극적인 무기나 도구로 사용되는 거네요. 특히 붉은색이 악귀를 쫓는데 강력하다고 믿는 이유가 이게 가장 강한 양의 기운이라서 음한 존재인 귀신을 제압한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정확합니다. 붉은 부적이나 동짓날 팥죽 쏘어 먹는 거, 굿판에서 무당이 붉은 옷 입고 격렬하게 춤추는 거, 이게 딱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무속 세계관에서 색깔은 그냥 수동적인 상징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수동적인 게 아니다. 네. 오방기는 신의 뜻을 읽어내는 진단 키트인 동시에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고요. 붉은색은 악귀를 실제로 물리치는 영적인 무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복은 신으로 변신하게 하는 기술인 거고요. 진단 키트, 영적 무기, 변신 기술이라 강력하네요. 네. 이것이 바로 무속인들이나 또는 신도들이 오방색을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거의 숭배에 가깝게 여기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 나아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자 기술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네, 힘이자 기술. 네, 정리하자면 당신의 이 자료는 오방색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돈스러워 보이는 이 세상에 어떤 질서와 의미를 부여해주고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자신의 운명에 스스로 개입할 수 있다는 어떤 강력한 믿음, 주체성을 제공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체성이라. 그렇죠. 문제의 원인, 예를 들어 오행의 불균형 같은 것을 진단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의뢰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을 그냥 무력하게 당하는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행위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렇군요.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결책이 있다는 믿음 자체가 큰 힘이 되었겠네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향과 색깔이라는 어떤 코드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읽고 의미를 부여하고 심지어 현실에 개입하려고 했던 이 아주 뿌리 깊은 문화적 문법. 당신의 연구가 잘 보여주셨듯이 이게 과연 그냥 과거의 유산으로만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용산의 하수관들처럼 현대사회의 여러 사건이나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우연처럼 보이는 패턴들을 마주할 때 우리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오래된 상징 체계를 슬쩍 꺼내와서 세상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경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어쩌면 이 오래된 운영체제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조용히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